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84의 해석 강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걸 보면 이론도 좀 평행한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 같아요. 자, 어떤 논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론 문제가 있는데요.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문제는 옳은 거고 두 번째는 틀린 거잖아요. 그죠? 옳은 것이 좀 어려워요, 항상. 틀린 거는 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는 판매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말의 재고를, 그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 평균법, 그죠? 후입선출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평균법은 뭐죠? 그죠? 우리가 평균이란 말은 결국은 이 재고가 먼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한 방에 뭐야? 전체 수량에다가 단가를, 그죠? 나눠가지고 그 매입가에서 수량을 나눠서 평균적 금액을 내는 방법이 평균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법은 기초와 기중의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가 별도의 구분 없잖아요. 그죠? 합해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구분 없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는 가정의 원가 흐름이다. 그죠? 뭐 부분이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말의 재고가 떨어지면 뭐야? 이익잉여금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말의 재고가 높아지면, 그죠? 우리가 수익이 과대되고 그에 따라 이익잉여금도 과대되니까 지금 이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과대가 아니고 과소된 거예요. 틀렸고, 재고의 수량 결정 방법은 뭐냐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속 기록하자 아니고 계속 있죠. 계속 기록하자는 게 아니면 뭐야? 계속 기록 안 하다가 기말에 있죠. 실제 재고를 조사하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는 혼합법,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개별법은 뭐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하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르니까 그거 보시고요. 정상적인, 그죠? 재고 자산의 간무 손실은요. 정상 간무는 매출원가, 비정상은요. 당연히 영업의 비용인데 이런 정상간부인데 영업의 비용이라 했으니까 이건 틀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는 왜 어렵냐면 얘가 첫 번째가 참 긴가민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읽어보고, 그죠? 얘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에 비해서 두 번째 같이 뭐예요? 틀린 것, 이런 것들은 아주 단편적이거든요. 쭉 스캐닝 하다가 틀린 거 있으면, 그죠? 찍어내면 되겠습니다. 자본은 5가지. 자본금, 자본잉, 자본 맞고.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죠. 그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우리가 주식 배당할 때 재원을 임시로 냅뒀다가 자본금으로 대체할 놈이니까 자본 조정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 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이고 주할차는 자본 조정. 무상증자가 진행되더라도 총 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이거는 뭐 대손 충당금액 있죠. 설정 금액인데 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래 내용을 반영한 후에 단기의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될 금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설정할 금액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단기에 계상한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설정할 금액은 얼마냐? 기말잔액은 얼마냐? 상당히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설정한 금액은 기말잔액은 21만이라고요. 그 다음에 단기 대손금은, 대손상각비는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면 여기 금액이네. 단기죠. 그죠? 단기에 인식할 금액이 되겠네요. 그죠? 자, 한번 잔액을 따라가 봐야 돼요. 여기 이렇게 좀 대손 났어요. 오케이. 끌어서 그럼 잔액이 얼마입니까? 3만원 남는 거잖아요. 그죠? 회수해서 회수하느냐? 대손 충당금 전가로 하니까 4만원이 되잖아. 만원 올리면. 그러니까 지금 설정하기 전에 4만원이 딱 된 상태잖아요. 근데 기말의 위험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죠? 21만원이 되도록 하려면 추가적으로 더 얼마를? 17만원을 더 올려야지 뭐예요?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17만원. 여기 플러스 17만원. 그래서 기말에 대손상각비 17만원, 대손충당금 17만원 하면 결국은 17만원이 되는, 아니 21만원이 되는 꼴이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죠?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볼게요. 유형 재산의 내용 중 틀린 것 찾아봐라. 정액법은 그죠? 우리가 사용 내용 연수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을 배분하는 방법이죠. 금액이 똑같다 해야 된다. 정률법은요, 상각률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틀린 거니까 얘는 정액법이라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 연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 맞고, 상당한 원가 절감을 가져오는 지출을 뭐야? 자본적 지출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당한 원가 절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지출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했다. 그러니까 효율이 증가되는 걸 얘기하고, 그걸 자본적 지출이라 하고 자산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에 맞는데 잘 몰랐다면 이렇게 딱 셈을 해놓는 거야. 자, 영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도 뭐야? 유형 자산에 분류되죠.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라 뿐이지 유형 자산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을 선택할 때는 이 자산 사용에 따른 있죠, 수익 창출의 합리적 소비행태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뭡니까? 절세가 뭐죠? 절세가? 세금 줄이는, 그죠? 세금 어떻게 하면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조금 멍멍하다가 확실하게 틀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정답으로 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오류 수정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우리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우리 배웠는데 한번 보죠. 회계 변경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존의 방법을 그죠? 바꾸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은 방법을 바꾸는 것 같고요. 추정의 변경은요, 사전에 예측한 값이 사후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치 같은 게 바뀌는 것을 추정의 변경이래요.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그죠?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요거, 그죠? 이게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나타나죠. 회계 추정의 변경은 단기와 단기 이후예요. 요거. 단기와 단기 이후. 이렇게 키워드가 되어 있대요. 두 개가. 단기 이후에만 한다면 틀린 거예요. 단기와 단기 이후. 요거 맞고, 요것도 두 개가 맞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오답을 이렇게 낸다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한다면 틀린 거라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오답이 많이 나왔다고요. 근데 얘는 단기와 바뀐 연도부터 뭡니까? 이후 기간에 반영하는 거니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 수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중대한 오류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너무 중대해. 그렇다면 소급법에 따라, 그죠? 소급해야 되고, 중대하지 않고 가볍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면요, 그죠? 영업의 비용으로 손익으로 봐서, 그죠? 정기오류 수정 손실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중대한 오류래요. 그런데 단기 영업의 손익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대한 오류는 소급법에 의한다. 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의 효과를 구분 못하면 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면요, 형님이 뭐죠? 정책의 변경이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면 정책의 변경 효과부터 먼저 소급하고 그 이후에, 그죠? 추정의 변경 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있다면 그것도 맞는 거다. 얘도 맞다. 정답은 3번이 잘못된 거다. 그죠? 그래서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고요.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은 여기에 유관된 문제 정도만 계속해서 좀 풀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우리 선입선출법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재료비.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공비하고 지금 재료비는 원가의 투여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로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하지 말고 재료비만 해보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두 개, 이렇게 그 티를 딱 그리면 여기, 그죠? 단기 착수 여기 6,000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6,000개니까 물량을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3개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완성은요? 완성은 당연히 그죠? 2,000개가 돼야 되니까 4,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0개를 그죠? 기초분하고
단기분 이렇게 되고 기말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6,000개를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초부터 먼저 완성이 되니까 1,000개부터 먼저 완성이 되고 단기분은요. 3,000개, 기말은 2,000개 이렇게 해서 물량이 맞춰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괄호를 치는 거예요. 여기 괄호 하나, 둘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앞에 괄호는 재료비의 완성도, 두 번째는 그죠? 가공비의 완성도잖아요. 그런데 요것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는 가공비의 완성도는 얘가 기존에 1하고 뭐 어떻게 될까? 0.4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는 0하고 0.6 이렇게 되고 얘는 1 이렇게 되고 1하고 뭔가 0.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은 뭐를 물어봐요? 가공비의 완성도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뭐야?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재료비하고 가공비 두 개 다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요 가공비가 더 많이 나와요. 0이고 3,000개 2,000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거는 5,000개 이렇게 되고 일단 정답은 4번이 될 건데 가공비의 완성도가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공비의 완성도 얘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600개 이렇게 되죠. 600개 3,000개 2호 1,00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600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요식이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재료비를 지금 문제의 답은 4번이잖아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5,000개.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가공비잖아요. 아니 재료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공비를 물어보면 4,600개가 정답이라는 걸 좀 아시고요. 예전에는 재료비보다는 가공비가 훨씬 더 많이 출제돼요. 그러니까 두 개 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료비 완성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의 흐름은 뭐냐? 행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변동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변동비는 총원가를 기준으로 올라가고 고정비는요 일정하죠. 근데 단위당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당 원가는 단위당을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건 변동비가 되고 요거는 고정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읽어보니까 초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그럼 일정하니까 요거 변동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 행태를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우리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설명 옳지 않는 거.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에는 배분하지 않고 오로지 어디에만? 제조 부분에만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참 무식한 방법이죠. 맞고요. 단계 배분법은 순위를 정해서 일단 배분하고, 그죠? 전지법에 따라 앞으로만 쭉쭉 배분하게 되는데, 배분이 끝난 보조분의 원가를 다시 배분하지 않죠, 그죠? 배분했으면 그냥 앞으로 나가지 다시 배분하지 않는 거고, 상호 배분법은 배분 순위를 정합니까? 배분 순위를 직접 배분법하고 상호 배분법은 그죠?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하는 거는 뭐만 정한다고요? 단계 배분법만 정한다. 그래서 그 배분 순위를 결정한다는 말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틀렸고요. 건물 관리 부분의 발생과 배분 기준이 면적 사이의 합리적 인과관계 맞죠, 그죠? 뭐 관리비가 나 있으면 면적만큼 있잖아요. 면적 기준만큼 관리비가 드는 거니까 그게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다는 거고 인과관계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개별원가 계산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옳지 않는 거. 자, 개별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이 납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비와 제조간접비 배부가 중요해요. 특히 제조간접비. 직접비는 바로 부과되고 간접비는요. 이 공통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배부율을 구해서 합리적으로 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게 모형에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하므로
제조 직접비와 제조 직접비가 뭘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요. 느려요.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원가 계산이 굉장히 느리다. 왜? 실제 원가가 집계되는 시점이 기말이어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 제조 간접비 중에 감가상각비. 기말에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말이 되어야지 원가 정보가 나올 것이고, 그럼 기말이 되어가지고 의사결정에 원가 정보를 알아서 의사결정한다는 건가? 이게 상당히 답답하다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나타난 모형이 뭐예요? 정상개별원가 계산 모형이 나타난 거잖아요. 정상개별원가 계산은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상치를 써서 일단 원가 계산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치가 나타나면 그거랑 있죠.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 있으므로 제품 원가 계산이 신속하다는 말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문제점을 지금 장점으로 잘못 오인하는 거고, 이거 맞으려면 여기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돼야 된다. 정상이나 표준 개별 원가 계산, 이런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틀렸고요. 세 번째, 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월별 계절별로 제품 단위당 원가가 변동되는 걸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월별 산업이라면, 계절별 산업이라면 제조 간접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팔릴 때 굉장히 많이 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안 팔릴 때 있죠. 적게 들고, 혹은 또 뭐야, 고정비 같으면은 많이 팔리더라도 고정비는 일정하고 적게 팔려도 고정비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이 개연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되게 모형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정상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예상치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동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은 예상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용관성을 가지고 예측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우리 매출원가 조정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조정하면 전혀 재고에 배분된 게 없으니까 재고에 배분되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매출원가에 전부 다 배부 차이를 전부 다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답은 2번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뭔가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 총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기계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제공품이고요. 이 제품이다, 그죠? 물론 암산도 되지만 암산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티를 그려가지고 뭐야? 마음속에 뭐야? 요거는 기초기말. 그렇게 막, 그죠? X가 단기 총제조원가는 요거잖아, X. 그렇게 되잖아요. X 요거를 물어보는 거고, 그죠? 이게 단기 총제조원가잖아요. 제공품 계산에. 그럼 제공품부터 먼저 할게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요 A를 뭡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면 이것도 A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럼 제품 볼게요. 제품 기초 기말화 하니까 6만원, 3만원. 그럼 6만원 있고 3만원 이렇게 되겠다. 매출 원가는 27만원이다는 정보가 있네요. 그럼 다 끝났네요.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은 30만원이 될 거잖아요. 30만원이 될 거잖아요. 그럼 A는요? 24만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24만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얘는 26만원이니까 그래서 26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합해보면 만원을 빼면 X는요 25만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금액이에요. 정답 25만원이 되겠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고요. 간추려가지고 정확하게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수에 불과해요, 솔직히 말하면. 뒤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원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법 넘어가잖아요. 세법 가셔가지고 이게 맞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업장의 범위. 사업장은 말 그대로 있죠. VAT를 창출하는 있죠. 장소를 얘기합니다.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가 고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잖아요. 그게 아닌 걸 찾아봐라 이 말이죠. 좀 안 맞는 거, 그죠? 그래서 제조업은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 건설업은요?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 요 세 개는 뭐야? 이거를 그죠? 측정하기가 애매하거나 번거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그 다음에 개인이라면 본점 개념이 뭐야? 바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맞고요. 부동산 매매업도 마찬가지로 두 개 같잖아요. 그죠? 두 개 같잖아요. 요 세 개가 있잖아요.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운수업. 요 세 개는 뭐야? 건설업 하는 데가 1000군데가 있고 부동산 매매 물건이 전국에 1000군데 있으면요. 이거 전부 다 사업장이라 봐서 사업자 등록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소재, 개인이라면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렇게 두 개를 딱 이렇게 냈네요. 거기와 대별해서 부동산 임대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제도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임대 목적물이 있는 이죠 소재지. 그게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해당이 있잖아요. 이게 사업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뭐 처음 들어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무인자동 판매업 있죠. 무인자동 판매업의 사업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그까지 해서 잘 나오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분 볼게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의 과세상 제하가 아닌 것. 우리 통화랄지 유가증권이랄지 뭐 이런 거 있죠. 상품권 이런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품권 아니고 주식 아니다. 그죠? 그럼 아닌 거 이거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간주공급의 얘기예요. 간주공급은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